지난 13일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납골당 앞. 글래머러스한 외국인 여고생이 한국인들에게 붙잡혀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쳐도 그들은 절대 놓아주지 않는데요. 외국인 여고생을 끌고 한국인들이 납골당 안으로 들어가더니 한 납골함 앞에 멈춰섰습니다. 외국인 여고생은 납골함에 쓰여있는 이름에 깜짝 놀라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립니다. 심지어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엉엉 울기까지 하는데요. 한국인들은 그 외국인 여고생의 반응이 재밌는지 박장대소를 하네요. 심지어 납골함 옆에 숨겨둔 물건을 보여주며 이상한 몸짓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졸도까지 해버린 외국인 여고생. 도대체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 여고생은 한국 납골당에서 무슨 끔찍한 일을 겪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스 리바디아에 사는 학생, 에바입니다. 제게는 쌍둥이 남동생 니콜라우스가 있었는데요. 아직도 니콜라우스의 마지막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저희는 태어날 때부터 고아였어요. 스스로 생각이란 걸 할 때 이미 보육원에 있었거든요. 초등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친구들과 잘 어울려 놀았습니다. 부모님이 없어도 또래 친구들과 다르지 않게 살았죠. 보육원에 있는 언니, 오빠, 친구, 동생들과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보육원 원장님은 제가 부모님 없이 자란 아이치고는 성격이 밝다더라고요. 쌍둥이 남동생도 잘 챙기고 여러 사람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절 제일 예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와 니콜라우스는 중학교에 입학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어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끔찍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저와 남동생은 다른 반으로 배정이 되었는데요. 니콜라우스는 저와 달리 소심한 성격이었어요. 항상 제 뒤에 숨어서 살다가 혼자 떨어지게 되자 불안함이 컸나 보더군요. 말없이 있던 니콜라우스에게 반 친구들이 다가갔지만 니콜라우스는 반응해주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큰 아이들은 니콜라우스의 그런 태도를 못마땅해 했죠. 니콜라우스는 입학 첫날부터 친구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따돌림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저는 제 반에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있었습니다. 남동생은 학교 가길 싫어했지만 저는 친구들과 노는 게 재밌어서 좋아했거든요. 남동생의 마음도 모른 채 학교에 들어서면 남동생과 빠르게 헤어졌어요. 얼른 교실로 가서 제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서였죠. 시간이 갈수록 수척해지는 남동생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남동생은 극심한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한 친구가 남동생이 고아인 사실을 알아냈고 그걸 문제 삼아 더 괴롭혔나 보더라고요. 다른 반까지 소문이 퍼졌고 저도 그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때는 이미 늦었더군요. 저와 제 동생이 쌍둥이라는 사실도 알게 된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마치 우리가 자신들보다 열등한 존재라는 듯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와 제일 처음 친해졌던 친구 소피아는 제게 부모도 없는 주제에 어떻게 자기랑 같은 위치에 설 생각을 다 했냐며 비웃더라고요. 180도 돌변한 친구의 태도에 충격받았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부모님이 안 계시는 건 우리 우정에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요. 친구들은 완벽하게 편가르더니 저와 남동생을 매일같이 못살게 굴었어요. 체육복을 갈아입을 때 숨어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급식 시간에 식판을 들고 지나가면 발을 걸어왔습니다. 음식이 다 엎어져서 먹지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치워야 했죠. 남동생은 저보다 먼저 이런 일을 겪고 있었는데 제가 먼저 알아주지 못해 미안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둘이었기에 버틸 수 있었어요. 2학년이 되어서는 불행 중 다행인 건지 남동생과 같은 반이 되었습니다. 종일 같이 있을 수 있어서 더 의지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선생님들 눈을 교묘하게 피하며 친구들의 괴롭힘은 날로 심해졌어요. 교과서를 다 찢어버리거나 체육 시간에 크게 다치게 만들거나 화장실이라도 가는 날이면 흠뻑 젖지 않는 날이 없었죠. 그래도 저는 이 순간이 제 인생의 티끌 정도밖에 안 된다는 생각으로 버텼는데요. 남동생은 아니었어요. 남동생은 2학년 1학기가 끝나기도 전에 화장실에서 목을 매달고 먼저 하늘나라로 가버렸거든요. 유일한 제 가족이자 친구였던 남동생이 떠나버리자 저도 점점 망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남동생이 저런 결단을 내린 게 모두 제 탓인 것만 같았습니다. 친구들도 남동생이 그렇게 된 게 저 때문이라더군요. 남동생이 힘들어할 때 저 혼자 행복한 게 저희 죄라고 했습니다. 다 맞는 말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친구들의 모진 말에 반박할 수가 없더군요. 친구들의 괴롭힘에 저항도 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제가 유일하게 반응했던 건 친구들이 남동생을 입에 올릴 때였습니다.
비참했던 남동생의 과거를 끄집어내면서 흉내내는데 그때만큼은 참을 수 없었어요.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친구들은 부모님이 와서 편을 들어주었지만 전 가족이 없잖아요. 그저 남의 부모에게 훈수까지 들어야 했죠. 선생님들은 제가 사고치는 걸 오히려 좋아했어요. 사회생활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저에게 풀고 있었거든요. 저는 어딜 가나 동네북이 된 겁니다.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삶은 너무도 불행했어요. 남동생이 선택한 결정을 따르고 싶을 만큼 제 삶은 처참히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보육원을 나와서 다리 난간 위에 올라섰는데요. 눈을 감고 떨어지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절 잡아당기는 바람에 살았어요. 죽는 게 무서웠는데 이런 와중에도 살았다는 안도감에 눈물이 나더군요. 사는 게 더 지옥 같은데 그래도 살고 싶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한국인 중년 부부가 제게 괜찮냐고 물어오고 있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꼭 안아주면서 말없이 토닥여 주더군요. 말로만 하는 위로보다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위로가 절 살게 했어요. 그들은 저에게 어떤 것도 물어봐 주지 않고 보육원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 한국인 중년 부부가 절 입양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보육원 원장님은 혼자 남은 제가 걱정 많이 됐다며 이제 가족이 생겼으니 잘 지내라고 하셨죠. 그 소식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제게도 가족이 생기고 부모님이 생긴다는 말이잖아요. 무엇보다 친구들의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제일 기뻤어요. 양부모님은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사업의 CEO가 양아버지라더라고요. 뛰어난 재력을 지닌 부모님이 생겼으니 당장 친구들에게 자랑할 생각에 신이 났죠. 학교 마칠 때 차를 타고 학교까지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양부모님은 선뜻 그래 주겠다고 했습니다. 양부모님이 데리러 오시기로 한 그날엔 친구들의 괴롭힘에 맞서 싸웠어요. 절대 그들에게 제 학교 생활의 실체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학교 수업이 모두 마치고 저는 친구들 앞에서 보란듯이 양부모님께 달려갔습니다. 친구들은 그런 저를 보고 당황한 듯 보였어요. 친구들의 반응은 제 예상 그대로였죠. 이제 더는 학교 생활이 힘들지 않다는 생각을 하며 양부모님 차에 올라타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따돌림과 괴롭힘은 끝나지 않았어요. 어쩌면 더 심해졌다고 느껴질 만큼 친구들의 괴롭힘은 과감해졌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냐고, 나 이제 고아 아니라고 울부짖었어요. 친구들은 제 말에 깔깔대며 너네 부모는 얼굴이 왜 누러냐며 친부모도 아니라고 놀려댔죠. 입양받고 처음으로 엉망인 몰골로 집에 들어갔습니다. 양부모님이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요. 대답도 하기 싫더라고요. 비록 저를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지만 그거와 별개로 양부모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땐 친구만큼 소중한 게 없잖아요. 저도 친구를 꼭 만들고 싶었거든요.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저는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도 잘 안 가고 양부모님 지갑에서 돈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양부모님은 알면서도 모른 척 제가 스스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어요. 저는 예전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거든요. 차라리 남동생 곁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양부모님은 그런 저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제게 본인들의 나라인 한국으로 가서 살자고 하더군요. 그 말에 날뛰면서 내 동생이 여기 있는데 혼자 잘 살겠다고 어딜 가냐고 했죠. 여기서 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동생을 버리곤 못 간다고 했습니다. 양부모님은 그런 저를 보면서 불쌍하다는 표정으로 방을 나가셨어요. 그때 느꼈습니다. 그들이 언제 어떻게 저를 버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요. 그날 새벽, 저는 양부모님 집에서 나왔어요. 가출했습니다. 하필이면 종일 밥을 굶고 나와서 배가 너무 고프더라고요. 대충 눈치 보다가 아무 식당에 들어가 허겁지겁 배를 채웠죠. 가진 돈이 얼마 없어서 밥값으로 쓰긴 아까웠습니다. 몰래 도망치려고 했지만 직원에게 걸리는 바람에 경찰서로 가게 됐어요. 경찰이 법적 보호자인 양부모님께 연락했는지 한 걸음에 달려오셨더군요. 전혀 반갑지 않은 얼굴에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양부모님은 식당 주인에게 합의금을 주고 저를 풀어주셨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양부모님은 저를 때리거나 나무라지 않았어요. 그저 제 손을 꼭 붙잡고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당황스럽더군요. 어른이 우는 모습을 생전 처음 봤거든요. 어색하게 잡힌 손을 빼려고 하자 그들은 제 손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더는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어떠한 자책도 하지 말고 한국으로 가자고 했죠.
남동생도 한국 납골당으로 이전에 안치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고민이 많았어요. 한국 학교에 가면 더 괴롭힘 당할 게 분명했거든요. 인종이 아예 다르고 부모도 진짜가 아닌 게 소문이라도 나면 어떻겠어요. 지금보다 더 끔찍한 날들을 보내야겠죠. 양부모님은 온전히 제가 선택할 수 있게 기다려주셨는데요. 며칠의 고민 끝에 한국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남동생에게도 이곳에 있으면서 계속 악몽을 꾸게 하느니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고 싶단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한국에 간다는 소문이 나자 친구들은 저에게 결국 원숭이들 나라에 가게 된 거냐며 조롱해 댔어요. 손으로 눈을 찢는 흉내도 내고 미술 시간엔 제 얼굴에 노란색 물감도 튀기면서 조롱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양부모님과 함께 15년을 살았던 리바디아를 떠나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국 학교에 다녀야 했는데요. 제게 관심을 보이는 아이들에게 어떤 반응도 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밀어내고 차갑게만 굴었습니다. 다시는 저에게 말을 걸지 말라는 무언의 협박이었죠. 처음부터 세계 나간다면 저를 건드릴 사람은 없겠다 싶었거든요. 저에 대해 아직은 모르는 게 많은 아이들이니까요. 첫날의 제 태도로 아이들은 제게 말을 걸지 않더군요. 점심시간 때는 급식도 먹지 않고 화장실에서 남동생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제가 너무 잘 지내면 남동생에게 미안해서 그럴 수 없었어요. 저는 행복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악플보단 무플이 낫다더니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것만으로 숨통이 조금 트였어요. 그런데 며칠 후부터 점심시간에 화장실에서 울고 나오면 책상 위에 빵과 우유가 놓아져 있더라고요. 음식에 장난치던 그리스 친구들이 떠올라서 헛구역질하며 빵과 우유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책상에 놓아진 빵과 우유를 매일 버리고 또 버렸어요. 한국에서는 육체적으로 괴롭히는 게 아니라 사람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더군요. 이게 더 최악이었습니다. 하루는 차라리 먹고 쓰러지자는 생각으로 빵과 우유를 먹었어요. 얼마 가지 못하고 배 아픔에 쓰러질 줄 알았는데 멀쩡한 겁니다. 이상할 만큼 너무 멀쩡했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에도 빵과 우유가 있길래 다 먹었는데요. 계속 괜찮았어요. 유통기한이 지나서 상한 음식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또 무슨 괴롭히는 방법인지 잔뜩 경계하고 있었는데 한날은 빵과 우유 옆에 쪽지가 놓아져 있더군요. 열어봤더니 내일 급식에 돈가스가 나오는데 같이 먹으러 가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부스럭대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같은 반 친구 3명이 옹기종기 모여서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지금까지 빵이랑 우유를 둔 게 자신들이라고 했습니다. 모질게 굴었는데도 이러는 이유를 물었더니 제가 예뻐서 친해지고 싶다는 게 전부였어요. 그들의 눈빛은 한치의 거짓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죠. 과거에 얽매여서 제가 저를 외롭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친구들의 용기를 더는 무시하지 않고 미안함과 고마움에 그들과 어울리기로 했습니다. 다르게 살고 싶어서 한국에 왔던 건데 과거의 경험 때문에 무서워서 숨기만 하는 건 제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본래의 제 모습을 찾아준 친구들의 손을 잡고 저는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친구들과 처음 한국 급식을 먹으러 갔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밥 먹는 내내 감탄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게 진정 학교에서 주는 밥이 맞는지 직접 보고 있음에도 두 눈을 의심했어요. 그만큼 비주얼부터 엄청났습니다. 친구들은 주머니에 넣어 다니는 급식표를 꺼내 보여주더군요. 특히나 본인들 학교 급식은 한국 중학생들 사이에서 유명하다더라고요. 영양사 선생님이 학생들을 위해 음식 재료를 아끼지 않는다고 하길래 신기했어요. 그리스 리디아에서 제가 다녔던 학교는 아이들의 급식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냥 배만 채우면 된다는 마인드였죠. 한국 학교는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영양 성분까지 고려해서 급식을 만든다고 했어요. 이 정도면 고급 레스토랑 못지 않았습니다. 매일 이런 음식을 먹고 자라는 한국 학생들이 정말 부러웠어요. 제가 지연, 민지, 수빈을 사귀고 학교 생활에 적응해 나가자 양부모님도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양부모님께 그간 속 썩인 일을 사과했어요. 양부모님은 누구나 겪는 사춘기이고 절대 제가 남들과 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께 무슨 짓을 한 건지 후회가 컸죠. 양부모님께 한국에 오길 잘한 것 같다며 학교 수업도 체계적이고 친구들도 좋고 급식도 맛있다며 칭찬을 늘어놓았어요. 양부모님은 신나서 떠들어대는 제 이야기를 웃으면서 들어주셨습니다. 추웠던 겨울은 가고 제 마음에 봄이 찾아왔죠. 하지만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친구들이 제게 비밀을 만들더라고요. 저만 빼놓고 귓속말을 하거나 제가 다가가면 셋이 손잡고 화장실로 도망치듯이 가버렸거든요. 하루아침에 변한 친구들의 모습에 당황스러우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잊고 있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설마 이 모든 게 절 괴롭히기 위한 계획인지 의심되기 시작했습니다. 하교도 매일 같이 하던 친구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 둘 사라졌어요. 불안했습니다. 버려지고 싶지 않았어요.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자 다시 예민해지기 시작했죠. 며칠을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있으니 문득 남동생 니콜라우스 생각이 많이 나더군요. 친구들과 노느라고 납골당에 가지 못한 게 미안해서 꽃다발을 사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남동생 납골함에 낯선 꽃다발이 놓아져 있는 겁니다. 집에 가서 양부모님께 얘기했지만 그들이 두고 간 건 아니라고 했어요. 순간 무서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학교에 가자마자 친구들에게 설마 하는 마음으로 물었죠. 아닐 수도 있는 확률이 있으니 제 패를 전부 까진 않았습니다. 꽃다발 너희가 한 거냐고 물었어요. 친구들이 한 짓이라면 이렇게 말해도 알아들을 테니까요. 제발 아니길 바랐는데 친구들은 제 말에 깨르르 웃으며 그렇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그렇다는 말은 제 쌍둥이 남동생의 존재를 알고 있었단 말이잖아요.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몰라서 선뜻 무슨 말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니, 그저 쌍둥이 남동생을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저는 친구들에게 큰 약점이 잡힌 거죠. 이들이 제게 다가온 이유도 제 약점을 알아내기 위함이라는 걸 늦게 깨달았어요. 저는 친구들에게 크게 화를 내고는 그대로 멀어졌습니다. 저에게 말을 걸려고 다가올 때마다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여럿이었다가 혼자가 되니까 많이 외롭더군요. 양부모님께도 다시 차갑게 굴었죠. 이들도 언젠간 제가 쓸모 없어지면 가차없이 버릴 테니까요. 차라리 그리스인이 나았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희망을 주진 않았잖아요. 한국인들은 처음엔 잘해주면서 다가왔다가 방심하는 순간 밀어버리는 게 특기였습니다. 이 방식이 저를 더 힘들게 했죠. 정말 고약한 고문 방식 아닙니까? 하루는 체육 시간에 피구라는 게임을 했는데요. 친구들이 서로 눈짓하더니 제게만 공을 던져서 맞추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한 친구가 3개 던진 공을 얼굴에 맞아서 코피가 나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제게 공을 던졌던 친구가 다가오길래 오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이게 너희들 방식이라면 더 놀아날 생각 없으니까 저에게 관심 끄라면서요. 미친년처럼 보여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발광했죠. 양호실로 저를 찾아왔길래 영어로 심한 욕을 해주었어요. 그 후로 친구들은 체육 시간 이후로 저를 완전히 없는 사람처럼 대하더군요. 그게 나았어요. 원래 제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온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외로운 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게 살면서 이토록 서러웠던 적도 처음이었죠. 그렇게 저는 양부모님과 사이도 멀어지고 학교도 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반항이었어요. 다시 양부모님 지갑에 손을 댔고 아직 잘 모르는 한국 길거리를 방황했습니다. 그런다고 나아지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제 기분은 더 안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한참을 걷다가 저도 모르게 학교 근처까지 왔더라고요. 벗어나려고 뒤를 돌았는데 처음 사귀었던 친구 셋, 지연, 민지, 수빈이 앞에 있었습니다. 모른 척하고 지나가려고 했어요. 어차피 저들에게 저는 더 이상 친구도 아닐 테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제 양팔을 한 명씩 붙잡더니 나머지 친구가 급하게 택시를 잡는 겁니다. 무슨 짓이냐고 발버둥쳤지만 친구들에게 이끌려서 택시에 올라탔죠. 한국어로 택시기사와 목적지를 공유하고는 제게 알려주지도 않고 끌고 갔습니다. 그리스에서 다니던 학교 때 당했던 방식과 비슷해서 단번에 이들이 뭘 하려는지 알았어요. 2번은 당하고 싶지 않아서 악을 쓰며 달리는 택시에서 내리려고 시도했습니다. 친구들은 좁은 택시 안에서 흥분한 저를 절대 놓아주지 않았어요. 짧은 몸싸움 끝에 택시는 멈춰서더군요. 그곳은 제가 상상도 못할 장소였습니다. 택시에서 내리고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죠. 친구들이 절 납치해서 도착한 장소는 바로 제 쌍둥이 남동생이 안치된 납골당이었습니다. 대체 이곳엔 왜 왔냐고 물어도 대답하지 않더군요. 그저 자신들을 따라오라며 남동생 납골함 앞으로 갔어요. 여전히 친구들이 놓아둔 꽃다발이 있었습니다. 인상을 찌푸리자 꽃다발을 자세히 보라고 했는데요. 꽃 사이에 무언가 꽂혀 있더라고요. 그걸 본 저는 오열할 수밖에 없었어요.
친구들은 저와 환하게 웃으며 찍은 사진을 남동생에게 전해주러 온 것이었습니다.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저를 걱정했다면서 담임 선생님께 우리 집을 물어 양부모님을 만났다더군요. 제가 전에 학교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보았답니다. 양부모님께 전해들은 쌍둥이 남동생 이야기에 친구들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고도 했죠. 저에게 다시 얘기해주면서도 눈시울이 붉어지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대놓고 물으면 신뢰되는 이야기인 줄 알고 저 몰래 남동생에게 인사하러 온 거였어요. 절 따돌리려던 게 아니라 저를 배려한 행동들이었죠. 친구들은 남동생에게 인사를 전하고 혹시 한국말이라서 전달이 안 됐을까봐 서툰 영어로 편지까지 썼다고 했습니다. 그 편지도 꽃다발에 꽂혀 있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친구도 많이 사귀고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제 행복을 온전히 응원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어요. 이렇게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아이들인데 저 혼자 색안경을 끼고 오해했던 날들을 사과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했는데요. 친구들은 용서할 일이 뭐 있었냐고 웃으면서 절 다시 받아주었어요. 그들의 투명하고 맑은 진실된 마음에 눈물샘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동생에게 더는 미안해하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었죠. 며칠 후 친구들에게 체육시간 사건에 대해 물었어요. 그때는 절 괴롭히려고 한 짓이 맞지 않냐고 묻자 친구들은 피구라는 게임의 규칙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에 있는 사람을 공으로 맞춰서 탈락하게 만드는 게임이라더군요. 제가 가진 편견 때문에 친구들이 저에게만 공을 던진다고 착각했던 거였죠. 제 얼굴에 공을 던진 친구가 다가오려 한 건 사과하려고 그랬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뭣도 모르고 화내고 가버려서 미안해서 못 다가갔다고도 했어요. 퍼즐처럼 모든 조각이 맞춰지자 모든 사태의 원인이 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반 친구들 모두에게 사과하고 모두와 친구가 되었어요. 지금의 저는 한국인보다 더 한국 여고생처럼 변해 있습니다. 반에서도 피구 에이스로 등극할 만큼 피구 여왕이 됐죠. 그리스에 있었다면 겪지 못했을 추억과 경험을 만들어줘서 감사했습니다. 하늘에서 보고 있을 쌍둥이 남동생도 이런 저를 보고 앞으로의 행복한 날을 응원해줬으면 좋겠네요. 곧 친구들과 함께 쌍둥이 남동생 납골당을 다시 찾아갈 생각입니다. 친구들이 제 동생에게 주고 싶은 게 있다고 했는데 아직 저도 모르거든요. 쌍둥이 남동생이 좋아할 거라는 건 확신합니다. 제게 손을 내밀어준 친구들이니까요. 한국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과 정, 어떤 사람이라도 평등하게 대하는 선진시민의식은 제 인생에 있어서 크나큰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제가 도움받고 사랑받은 만큼 저도 이들에게 베풀며 살고 싶더라고요. 저는 친구들과 함께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친구들도 최선을 다해서 보육원 아이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방학 때는 친구들과 제가 자란 보육원에 가기로 했어요. 조금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한 게 기분이 이상하네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저는 한국에 살면서 한국인의 정을 많이 배울 생각입니다. 부산 해운대구 국밥집 앞. 대형견 5마리를 데리고 식당 앞을 서성이고 있는 특이한 차림의 외국인들. 그들의 모습이 정말이지 특이합니다. 자꾸 허공을 가리키며 소리를 지르질 않나. 어떤 사람은 자꾸 이상한 곳을 바라보며 뭐가 그렇게 초조한 건지 식은땀까지 흘리고 있네요. 한국인 식당 주인이 그 꼴을 보다 못해 외국인들에게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식당 안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이상한 눈빛을 한 중국인으로 보이는 한 외국인은 결국 탈주를 시도하고 그걸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다시 자리에 앉힙니다. 결국 그 외국인들은 자리에 모두 앉자마자 눈시울을 붉히더니 끝내 눈물까지 터뜨리고 마는데요. 과연 한국에 방문한 그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은 무슨 일을 겪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산시성 춘하에 거주하지만 국적은 체코인 시각장애인 아델라입니다. 부모님 일 때문에 중국에서 10년을 살고 있었어요. 제가 날 때부터 시각장애로 태어난 건 아니었고요. 후천적 시각장애입니다. 3년 전 갑자기 발병한 백내장으로 인해 실명이 되었거든요. 3년이란 시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죠.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서 자고 일어나면 눈이 다시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답니다. 간절한 바람일 뿐이지만요. 저는 실명 진단을 받고 난 후로 2년을 집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무섭기도 했고 제가 시각장애라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아서도 그랬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위험한 상황에 닥치면 제가 저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중국에서 낯선 일을 도와줄 사람도 없었고요. 도와줬다가 무슨 일을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 일이라면서 중국인들은 아무도 낯선 사람에게 관심도 주지 않으니까요. 제가 일상을 조금씩 되찾게 된 건 바로 싱싱을 만나고부터였습니다. 싱싱은 지금까지 제 눈이 돼주고 있는 안내견이에요. 중국에서는 시각장애 인구수에 비해서 안내견의 수가 한참이나 모자라요. 그래서 안내견을 배치받기 위해 10년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던 건지 3년이 조금 넘는 기간 만에 안내견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바로 집 밖을 나가진 않았어요. 싱싱을 만나고 초반에는 집안에서 호흡을 맞춰보았죠. 그리고 3개월 후엔 집 앞을 나가보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문고리를 붙잡고 한참이나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싱싱은 보채지 않고 제가 스스로 문을 열고 나갈 때까지 얌전히 기다려주더군요. 싱싱의 태도에 힘을 얻어 시각장애인이 되고 난 후 첫 외출을 나서게 된 거죠. 물론 멀리 갈 순 없었고요. 아파트 입구 앞만 계속 돌고 돌았어요. 멀리까지 나갔다 온 느낌이었지만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아파트 입구에서만 돌아다녔다는 사실을요. 싱싱은 사람들이 오거나 제가 가는 길목에 걸림돌이나 벽이 나오면 재빠르게 막아주었어요. 조금 더듬거리긴 했어도 싱싱과의 호흡은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엔 집 근처에 있는 공원까지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천히 다닐 수 있는 범위를 넓혀가고 있었죠.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대중교통이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가기엔 무리가 있었어요. 워낙 겁이 많은 성격인지라 밖에 나가서 두려움에 주저앉기도 했고 싱싱이 잡아주는 줄도 모르고 걸어가다가 부딪힌 경우도 많았거든요. 무릎과 정강이에는 멍이 가득했고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아파서 흘린 눈물은 아니었어요. 갑자기 실명이 된 저 자신이 서럽기도 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단 생각에 눈물이 났던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귀가 들리지 않거나 말을 못했다면 덜 힘들었을까요? 눈을 떠도 감고 있는 것처럼 시야가 새카맣다고 상상해보시면 제 기분을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삶에서 즐거운 일이 있을지도 의문이었죠. 제가 싱싱을 만난 지 1년이 되었을 땐 마트에 가보기로 했어요. 언제까지 배달시켜 밥을 먹을 순 없었으니까요. 또 제가 실명되기 전에는 요리하는 걸 좋아하기도 했거든요. 이제 생활이 조금 익숙해지니까 어디서 용기가 생겼는지 요리에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싱싱과 함께 마트는 처음이었어요. 싱싱도 이렇게 멀리 나가는 게 처음인 걸 알고 있는지 평소와는 다르게 들뜬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잘 부탁한다는 인사를 전하고는 천천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안내견은 입마개를 하지 않고도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데요. 그 이유는 앞이 보이지 않는 주인이 위험한 곳으로 가게 되면 안내견들이 주인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 중 하나인 주인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죠. 아무튼 저는 싱싱과 함께 근 4년 만에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각적 기능이 저하된 순간부터 청각이 예민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정류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소리에 절로 긴장해서 버스가 올 때까지 꼿꼿하게 서 있기만 했습니다. 싱싱에게만 의지한 채로요. 몇 분이 지나고 제가 탈 버스가 오자 안내견과 함께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빈자리를 찾아가 앉았어요. 그런데 몇 정거장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버스에 사람이 많아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싱싱도 조금 당황했는지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한 정거장에서 시끄럽게 버스에 올라탄 아줌마가 있었는데요. 그 아줌마가 저와 싱싱을 봤나 봐요. 버스 기사에게 냅다 따지는 겁니다.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저런 위험한 걸 태우고 다니냐고 하더군요. 그때 그 아줌마와 함께 탄 아이가 싱싱을 만졌는지 싱싱의 주의가 흐트러지고 말았어요. 목줄을 꽉 잡고 진정시키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 아줌마가 더 날뛰는 바람에 목적지 근처도 못 가고 버스 탄 지 얼마 안 돼서 내려야 했죠.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 쫓기듯이 도망쳐야 했습니다. 저도 싱싱도 많은 사람을 마주한 건 이날이 처음이라서 우왕좌왕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이 불안하니까 싱싱도 불안한 상태가 아닐지 걱정되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싱싱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저와 싱싱은 마트로 향했습니다. 저희는 힘들게 마트에 도착한 만큼 여유롭게 장을 보고 집으로 갈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저희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장내가 술렁이길래 귀를 쫑긋하고 있었는데요. 누군가 소리를 지르면서 다가오고 있더군요. 깜짝 놀라서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고 말았습니다. 마트 관계자인 것 같았어요. 싱싱도 많이 놀랐는지 주저앉아서 꿈쩍도 하지 않고 있었죠. 마트 관계자는 여기는 동물 출입 금지라며
저더러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겨우 용기 낸 저는 그에게 싱싱은 반려견이 아닌 안내견이라고 소개했어요. 제 눈과 다름없는 아이기 때문에 밖에 두고 올 수가 없다고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둘러싼 사람들과 마트 관계자의 감정은 그대로였습니다. 마트 관계자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고 저희를 둘러싼 사람들은 수군대고 있었거든요.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자 눈물이 터지고 말았어요. 대체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며 이런 설명을 해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의 인식이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결국 저와 싱싱은 마트 직원들에 의해서 마트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어요. 집에서 나올 때와 달리 의기소침해진 상태로 돌아가야 했죠. 어서 중국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TV에서 한국에 있는 안내견 학교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한국은 개를 먹는 나라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선진국들에서조차 안내견 학교의 훈련법을 배우러 한국까지 간다는 하더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클리커 훈련법이라는 거였는데요. 딸깍하고 소리가 나는 기구를 활용해 훈련사의 언어를 개의 언어로 바꾸는 훈련법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에서 2006년에 도입한 클리커 훈련법을 배우기 위해 일본과 대만, 홍콩 등의 기관에서도 한국을 방문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TV를 꺼버렸습니다. 이런 허위 방송을 믿는 사람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한국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다른 나라도 아닌 한국에서 안내견의 대우가 이렇게까지 좋을 리가 없잖아요. 일본이면 몰라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동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선진국인 나라가 일본이라고 하셨거든요. 야만인들이 사는 나라면서 이미지를 탈바꿈하려는 꼼수가 보기 싫었습니다. 그것도 안내견을 앞세워서 이용한다는 게 더 역겨웠죠. 땅도 좁은 한국에서 못 먹는 게 없다는 한국 사람들이 안내견의 대우를 최고로 해준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됐습니다. 중국과 다름없는 동아시아면서 땅덩어리도 작은 한국이 여기랑 과연 다를 게 뭐가 있을까 싶더군요. 이렇게 중국과 같은 동아시아에 대한 혐오가 심해질 때 하필이면 한국에 가야 할 일이 생긴 겁니다. 제가 장애인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학교에서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다며 공지를 해왔어요. 여기까지 들었을 땐 저도 해외여행에 설렜습니다. 체코에 살던 어릴 때 친구들과 수학여행 갔던 추억도 떠올랐죠. 하지만 제 설렘을 와장창 깨버린 건 선생님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해외여행의 목적지가 바로 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장애인들과 함께 떠나는 여행이다 보니 제가 살던 유럽 국가나 먼 나라로 떠나는 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나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유라면 한국이 아닌 일본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선생님 말씀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의를 제기했어요. 위험한 걸로 치면 한국이 세계 1위 아니냐, 가까운 나라는 선진국인 일본도 있는데 왜 한국이냐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얼마 전 TV에서 보니까 안내견을 내세워 이미지를 높이려고 수작질하는 나라인 것도 다 얘기했죠. 개를 식용하는 야만인들의 나라에 어떻게 안내견들을 데려갈 생각을 했냐며 교실에서 날뛰었어요. 물론 중국도 바퀴벌레라든지 여러 미개한 것들을 먹는 나라긴 하지만 한국은 더한 나라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선생님들은 그런 저를 말리려고 붙잡았고 다른 친구들이 다칠 수 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절 데리고 교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싱싱과 따로 시간을 보내니까 조금씩 진정이 되더군요. 그때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 학생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여행을 반대하면 전면 취소할 생각이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조금 흔들렸어요. 저 때문에 여행 가고 싶어 했던 친구들이 피해보게 생겼으니까요. 선생님은 여행을 안 가는 건 저희 자유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도 제가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만 하시고는 상담실을 나가셨죠. 한참의 고민 끝에 저는 적어도 남에게 패 끼치는 삶은 살고 싶지 않았기에 한국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저만 참으면 모두가 평화로울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한국에서 제2의 수도라 불리는 부산으로 떠났지만 친구들과 달리 저는 전혀 즐겁지 않았습니다. 강제로 온 여행이 재밌을 리가 없잖아요. 선생님들이 제 기분을 풀어주려 했어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았죠. 첫날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해운대에 있는 숙소로 돌아가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은 선생님들 눈을 피해 늦게까지 떠들다가 잤는데 저는 그럴 기분이 아니라서 일찍 잤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보다 선생님들보다도 일찍 일어났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기분이 좀 상쾌하길래 싱싱과 함께 산책을 나가 보기로 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잘 돌아다녔으니 여기서도 괜찮을 줄 알았어요. 한국이 큰 나라는 아니잖아요. 제가 살던 도시보다 조금 큰 정도인 것처럼 보였거든요. 바다 내음을 맡으며 찬찬히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자들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싱싱이 귀엽다며 말을 걸어오는데 그들의 외국어 실력은 아주 유창했습니다. 한국인 치고는 제법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싱싱에게 멋대로 손을 댔는지 주위가 분산되면서 갑자기 싱싱이 마구 날뛰기 시작한 겁니다.
목줄을 꽉 잡고 있었지만 대형견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줄을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제게 말을 걸어온 남자들에게 싱싱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는데 어디로 가버렸는지 그들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허공을 더듬으면서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어요. 싱싱을 찾기 전까진 숙소로 돌아갈 수 없었거든요. 애타게 부르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나가는 순간 바닥에 있어야 할 땅이 사라진 겁니다. 계단이었는지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앞으로 고꾸라질 위기였어요. 다행히 머리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저를 잡아당겨 살려준 사람 덕분이었죠.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귓가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여자 목소리 하나였습니다. 이 한국인 여성이 중국어로 제게 괜찮냐고 물어보길래 당황했어요. 중국 사람이냐고 묻자 한국인이라며 수줍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유나였어요. 유나는 중어중문학과를 다니는 학생이라면서 가벼운 대화 정도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도와준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를 도와준 건 유나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녀를 포함한 다른 한국인들도 제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질 뻔한 걸 보았는지 모두 달려와서 잡아주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조금 놀라고 당황스러웠어요. 일면식도 없는 남이 다치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길래 도와줬냐고 물었습니다. 제 말에 유나는 너무 당연한 걸 물어봐서 대답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죠. 그러고는 곧바로 자기가 아니었어도 누군가가 달려와서 절 도와줬을 거라고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라도 위험한 일에 처한 사람이면 도와주는 게 사람의 본능이라고 하면서요. 중국과는 다른 시민의식의 기분이 묘했습니다. 미개함과 야만이 가득할 줄 알았던 한국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지능도 윤리의식도 뛰어나 보였어요. 남이 뭐라든 관심 없는 중국과는 너무도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 감정도 잠시 곧바로 싱싱이 제품에 뛰어들어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었어요. 어떻게 된 일인가 했더니 싱싱이 예쁘다며 다가왔던 남자 무리들이 싱싱을 데려갔던 겁니다. 그들은 토종 한국인이 아닌 중국계 한국인, 그러니까 조선족이라더군요. 싱싱이 안내견인 줄 알고서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꼬드겨 데려갔다고 했어요. 주변에서 제 상황을 본 한국인들이 경찰에게 증언도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경찰에게 붙잡혀갔고 싱싱이 저에게 돌아올 수 있게 된 거죠. 저희를 도와준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었지만 낯선 사람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처음이라 어색하고 긴장돼서 그대로 주랭랑을 쳐버렸어요. 인사라도 했으면 후회는 안 했을 텐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물론 도움 한 번으로 한국이 미치게 좋은 나라구나 정도까지는 아니었고요. 내 생각보다 정상적인 한국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숙소로 돌아갔을 땐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사라진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괜한 심술을 부렸던 제가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다행히 둘째 날부터는 한결 기분이 나아져 친구들과 어울리며 다녔습니다. 그제야 한국의 아름다움이 들리고 느껴졌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진도 찍다가 점심시간이 되어서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해운대에서 유명한 국밥집을 가기로 했는데요. 중국에서 겪은 사고 때문인지 식당에 들어가기가 무섭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입구에서 멈추고 말았어요. 친구들도 다 저와 같은 일을 겪었는지 다들 입구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괜찮다며 들어가자고 하는데도 저희는 그 누구도 쉽게 발을 떼지 못했어요. 제 친구인 싱싱이 또 다시 상처받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기도 했죠. 그런데 한국인 식당 주인이 손님도 없는데 안 들어오고 뭣들 하냐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갑자기 들린 큰 소리에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싱싱의 목줄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어요. 혹시 안내견을 보고 마음이 바뀌어 저희를 내쫓을까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한국인 식당 주인은 무슨 개들을 이렇게 많이 데리고 다니냐면서 개들한테 줄 밥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남의 식당 입구 막지 말고 얼른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있으신 할머니 말투 같았는데 선생님들이 식당 주인의 차림새를 설명해 주시더군요. 친근한 동네 할머니 같은 모습이란 말에 울컥했어요. 제가 어릴 때 할머니 손에서 자랐거든요. 돌아가신 할머니가 딱 저런 성격이었죠. 겉으로는 툴툴대면서 챙겨줄 건 다 챙겨주는 평범한 할머니셨습니다. 나이가 있으신데도 저희를 편견 없이 대해주는 식당 주인께 감사했어요. 안내견도 챙겨주시려는 따뜻한 마음도 전해져서 더 감정이 북받쳤던 것 같네요. 저와 친구들은 친절한 식당 주인 덕분에 한국 음식을 편하고 즐겁게 맛볼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땐 식당 주인에게 감사 인사를 크게 전하고 나왔어요. 배도 부르고 마음도 풍요로운 식사였습니다. 또 저희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면 한국 사람들은 알아서 피해주더군요. 안내견과 함께 시각장애 여럿이 다니는 모습을 보고 그 누구도 손가락질하며 욕하는 이들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저희를 배려하면서도 일반인과 같은 한 사람으로 봐주는 느낌이었어요.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도
멋대로 안내견에 손을 대거나 호기심을 드러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장애인은 사람도 아니고 장애인과 안내견은 평범할 수 없다는 인식을 완전히 깰 수 있게 해준 시간들이었죠. 중국이든 한국이든 똑같이 후진국일 거라고 생각했던 저희 굳건한 마음도 어느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안내견을 훔치려 했던 사람도 중국계 한국인이었으니 한국보다 중국이 미개하다면 미개할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저희는 한국에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서 편하게 여행했고 덕분에 너무나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짧은 한국 여행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은 전혀 낙후된 나라가 아니라는 걸 모든 중국인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곧 있으면 싱싱이 안내견을 은퇴할 시기가 다가오는데요. 싱싱이 안내견을 은퇴하면 제가 입양해서 평생 함께 지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장애 학교 과정을 수료하고 나면 싱싱과 함께 한국으로 이민 갈 예정이에요. 장애인을 벌레 취급하는 중국보다 저희를 평범하게 인식해주는 한국에서 남은 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제 일부와도 같은 싱싱이 더 행복하게 지냈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서 한국 이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술 발전과 선진시민 의식이 가득한 한국에서 저와 싱싱의 다복한 앞날이 펼쳐지길 기원합니다.